네, 안녕하세요. 네, 상표법 입문 강의 우리 이제 3일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민법이나 특허법을 뭐 마치셨거나 아니면 이제 민법 특허법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라도 입문 강의는 이제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요. 들으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민법 특허법 그다음에 상표법 순서대로 들으시기 때문에 그 듣고 나서 네, 상표법을 들으실 때 저 이렇게 입문 강의 때 이렇게 좀 약간 가볍게 들으셨던 내용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좀 전반적인 뭐 상세한 내용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법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공대생 분들은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제가 계속 그런 걸 강조드렸죠. 우리가 상표법이라는 지금 동네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처음 오신 거예요. 그럼 잘 몰라요. 여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길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선은 나중에 여기를 막 샅샅이 다닐 거고 막 멀리서도 한번 볼 거고 가까이 길도 찾아보면서 거기 상표법이라는 집 거기 동네에 거기 각각의 그 집을 다 방문을 해서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기본적인 걸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스스로 계속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신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뭐 민법이나 특허법이라든지 법이나는 어떤 비슷한 동네가 어떻게 생겼다는 건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맛배기로 보이면서 약간의 차이가 뭔지 기존에 무슨 그냥 우리 이공대생 뭐 으로서 여러 가지 뭐 저 같은 경우는 화학공학이면 뭐 무기화학, 유기화학 뭐 이런 것들 공부하던 거하고는 좀 약간 차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뭐 교양 과목으로 하던 약간 문과 쪽이나 인문계 쪽 공부와 비슷한데 암기가 주로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어야지 되고요. 특히 상표법 같은 경우엔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객관식 문제는 풀 수는 있는데 주관식 문제, 논술 문제를 되게 어렵게 뭐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꽈락이 많은 과목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느 학원이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처음으로 입문 강의를 무료라도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상표법에서 그 점수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제가 극복해 보겠다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겠는데 저도 이제 수험 생활을 했었고요. 뭐 나름 운 좋게 딱 2년 만에 합격을 하긴 했는데 더 빨리 가능한 한 다른 과목 때문이라면 모르겠지만 상표법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되는데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입문 강의를 이제 무료로 하고서 계속 이제 하려고 하는데 반응도 좋은 것 같고요. 또 보신 분들이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뭐 1차 기본 강의 언제 하느냐라고 하면서 되게 좀 관심도 많이 가지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시는 분들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또 프린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이건 나중에 버리셔도 됩니다. 이거 뭐 고이고이 간직하시거나 그러실 일은 없고 나중에 기본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그거를 다 요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제가 이제 1차 기본 강의할 때 암기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눠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더 요약한 거라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또 중간중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눈에 익숙해지시면 돼요. 상표법 동네에 그냥 마실 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입문 강의는.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까지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기존에 이제 처음부터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지식재산권, 상표법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해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중간에 이 상표법이라는 지금 공부하는 중간에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계속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등록요건 우리가 33조 부분을 했었는데 자, 우리가 상표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상표를 이걸 출원한다고 했죠. 신청하는 걸 특허청에 신청을 해서 할 때 상표의 정의 상표의 대해서 했죠. 2조 1항 법조문 목적도 했었고요. 두 문자 기억나십니까? 보신산수. 네, 그런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꼭 기억나요. 그런 거는. 그래서 상표의 정의에는 물론 상표가 부착되는 상품과 관련해서 또 정의가 내려져 있다. 왜 정의가 필요하냐? 법 규정이 있지만 법 규정만으로 뭔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막 이렇게 막 다툼이 생겨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우리가 재판을 받아서 이거는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법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나온 게 판결문이고, 판결문 중에 대법원 판결문이 이제 시험에 대부분 나오게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상표의 정의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체적으로 출원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원래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요. 특허청에 심사국이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방식 심사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심사를 하는데 심사관들이 있습니다. 심사관들이 등록 요건이라는 거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등록 요건이라는 게 법에 규정이 딱 돼 있어서 여기에 저촉되지 않으면 등록이 된다. 그걸 심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라 요 부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은. 그래서 나중에 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어떤 심사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사를 해서 등록이 되겠죠. 등록이 되면 상표권이라는 상표권으로서 효력이 생기고, 그 효력에 따라서 침해라든지 침해를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벌칙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표가 등록이 되거나 아니면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허 심판원이라고 하는 데서 하게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원래 상표법에서는 안 하고 특허법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법에서 제대로 배우실 건데, 그 전에 그냥 용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서 제가 입문 강의 때 딱 맛배기로 다 봐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듣고 특허법을 들으시면 더 쉬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 와닿, 이렇게 딱, 이런 거 내용 이미 다 들었던 거고, 아, 그런 걸 대략적으로 들었었던 건데, 라고 해서, 좀 재밌게? 라고 좀 그렇고, 어렵지 않게 특허법 같은 걸 접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했었던 강의 기억나시죠? 법률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드렸기 때문에 민법을 아예 안 들으셨던 분들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입문 강의니까 그냥 편하게 계속 그걸 강조드려요. 마시러 왔는데 막 적고 있고, 적으시는 건 상관없어요. 열심히 하겠다는데 나쁠 건 없죠. 원래 마시러 왔지만 원래 목적이 이게 상표법이라는 동네를 어떻게든 내가 조사를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부분. 그다음에 소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허법원, 대법원. 우리가 이제 법률 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심판 소송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만 등록을 받는 게 아니라 상표라는 거는 이제 해외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해외 상표를 등록받거나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상표 등록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마드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절차를 거의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저번 시간은 상표의 정의와 등록 요건을 했죠. 그렇죠? 2일차 강의까지. 3일차 강의에서는 우리가 등록 요건하고 4일차에서 마무리하고 절차를 한 다음에 우리가 4일차, 5일차에서는 요거 효력과 그다음에 심판 소송, 마드리드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해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해드린다면 당연히 십몇 회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개념적인 걸로 가볍게 접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등록 요건에 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나중 어떤 과목을 하시든 항상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이런 전체적인 내용 중에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자꾸 가이드를 알려주고 위치를 알려주는 강의가 좋아요. 특히 상표법이라든지 법률 과목 쪽은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우리가 나중에 전문직으로서 이걸 결국엔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냥 딱 하고서 말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틀을 만들어놔요. 제가 선반이라고 했죠. 그 선반을 계속 크게 해드리고, 지금 그 선반 중에 어디에 있는지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입문 강의 때 그냥 가볍게 선반을 이런 게 있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허법 선반, 민법 선반, 상표법 선반을 계속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계속 강조드렸죠. 특허법하고 상표법하고 특허법은 2차 시험에서도 한 과목입니다. 민법은 그냥 모든 법률 과목, 어떤 법률 시험은 모든 민법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행히 2차 시험은 보진 않아요. 그 2차 시험으로 논술을 하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 시험 나오게 되면. 그러나 그거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리갈 마인드라든지 법률 용어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특허법, 상표법은 그것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나중에 일도 하실 거고 사례 문제 풀이까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자기께 돼야 돼요. 그래서 1차 때
이거를 그냥 OX 고를 정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내 지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둬서 언젠가 논술로 풀 거다. 자꾸 그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안 하시게 된다. 특허법은 20문제, 상표법은 10문제다 보니까 자꾸 2대1로 공부를 하시거나 약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필이면 최근 한 2, 3년간은 또 상표법 같은 경우엔 지금 너무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뭐 작년인가 재작년엔 틀리면 진짜 바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쉽게 나왔고, 이번에도 뭐 그냥 실수하는 거 말고는 거의 다 맞아야 되는 9개, 10개는 맞아야 될 정도로 또 쉽게 나왔어요. 객관식 문제가. 하지만 2차 시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점수가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논술 시험 자체가.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인문 강의 때부터 자꾸 그걸 강조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간과해서 공부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냥 이거 딱 인상 깊게 하려고 자꾸 이걸 넣어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자, 그러면 우리 특허청에다가 신청하는 거를 뭐 특허법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보호법에서도 출원을 신청하는 거라고 하고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특허법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특허는 명세서라는 걸 작성해요.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 근데 상표법은 되게 간단해요. 출원서라고 해서 뭐 상표랑 뭐 상품 정도 이렇게 표시한 거 정도 뭐 해가지고 몇 장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고요. 심사를 해서 거절 이유가 없다. 그럼 상표법에서는 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왜 하냐면 혹시라도 이 상표가 거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의 신청해라 라고 이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개월 동안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2개월 동안 이의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등록 결정이 됩니다. 오늘도 이제 어떤 고객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자기가 나중에 자기는 상표 신청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포기 처리된 것처럼 나와 있대요. 왜냐하면 등록 결정서를 받고 이게 2개월 내에 돈을 내야 되거든요. 상표법 같은 경우에 뭐 특허나 디자인 같은 거 3개월 내에 내면 되는데 등록 결정되고 나서 돈을 내야 돼요. 특허청에. 돈을 낸 날이 등록된 날이 돼요. 거기에 표시돼요. 등록 원부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집을 사면 거기 등기부 등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상표나 특허든 등록 원부가 있어요. 특허청에서 전산상으로 관리가 돼요. 그래서 번호만 알면 여러분들도 그 등록 원부를 다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권리자가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등록이 될 때만 권리가 발생을 한다. 우리나라는 등록주의입니다. 그래서 특허, 상표, 디자인 모두 등록을 해야지만 권리가 발생을 하는데 등록된 권리는 아주 강력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절차를 크게 가게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했죠? 등록 요건이라고 하는데, 자, 제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이제 등록 요건은 5단계를 항상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등록 요건이라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심사 중에 거절을 시킬 이유가 거절 이유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등록이 됐다면 무효 사유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절 이유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정보 제공 사유, 이의 신청 이유와 모두 같습니다. 상표법은. 그래서 거정 의무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등록 요건은 말 그대로 심사할 때 거절을 하기 위한 그런 요건을 따지는 건데, 원래 뭐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시험에 나오거나 중요한 거는 요 5단계고요. 이거 말고도 있지만 그거는 법조문에서 한두 번만 정리하시면 돼요. 막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걸 뭐 달달달달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요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법조문에서 눈으로만 봐두시면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차든 2차든 심지어는 실무할 때도. 예. 왜냐하면 이게 주로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나머지가 문제되는 경우 저도 손에 꼽아요. 거의 드뭅니다. 다 여기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상품의 명칭과 관련돼서 체크해라. 자, 여러분들 이것만 머릿속에 몇 번씩, 이거는 실제 기본 강의를 하면 이거 한 열 몇 번은 보여드려요. 계속. 이거를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다른 강의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상표법은 정리를 잘하는 게 핵심인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과목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판례가 많고 막 이래서. 그 전에 가장 틀을 잘 만드시고 판례는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럴 때 틀만 잘 해놓으면 그 새로 나온 판례를 거기다 자기 틀 선반에다 올려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틀이나 선반이 제대로 말 그대로 그 틀이 막 흐지부지 돼 있고 흔들흔들하고 막 이러는데 뭐 판례 같은 걸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등록 요건 5단계 항상 순서대로 또 하셔야지 나중에 논점 누락이 없습니다. 이거는 해보신 분 지금은 잘 몰라요.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뭔가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항상 체계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수 없이. 우리가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실수가 있으면 나중에 손해배상 당하거나 하여튼 문제가 생겨요. 의사가 제대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쵸? 전문 기술로서 근데 뭐 수술 다 해놓고서 뭐 가위가 어디 갔지? 뭐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죠. 절차대로 손도 제대로 씻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확인, 봉합도 하는 것부터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딱 시스템화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면 큰일 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쪽도. 법률은 더 심해요. 자 5단계인데 그다음에 요게 이제 2조는 정의 규정이라고 있었죠. 정의 규정. 그다음에 3조는 사용 이사라는 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33조를 저번 시간에 했었죠. 자타식별력과 관련된 거다. 타인의 상표와 구별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구별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쓰는 게 아니라 특정인이 나만 독점할 수 있는 상표여야 되는데 누구나 써야 되는 경우라면 그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보통 명칭, 뭐 지리적 명칭 이런 것들 보관 성현 훈강기 이런 두 문제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나중에 기본 강의 때 하시면 되는데 자타식별력이라든지 그런 게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그런 거를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34조를 이제 오늘하고 다음에 4일차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34조가 내용이 많아요. 요거는 이제 부등록 사유라고 합니다. 부등록 사유. 말 그대로 등록을 시키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면 아무리 자타식별력이 있는 상표라도 등록이 안 된다. 그걸 하게 되는데 자 그거를 하게 되고 나서 나중에 35조 요거는 선출원주의라는 겁니다. 선출원주의. 이제 4일차에서 하게 될 거고요. 자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다. 출원. 근데 먼저 선이죠. 출원한 사람. 먼저 특허청에 신청한 사람이 임자다. 자 그러면 부등록 사유라고 돼 있죠. 부등록 사유. 근데 요거는 34조 같은 경우에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을 겁니다. 51페이지라고 돼 있고요. 좀 넘겨보시면 자 34조는 법조문 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열받게 해요. 깜짝 놀랍니다. 1항이 있고요. 2항이 있고 3항, 4항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페이지가 막 넘어가죠. 51페이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2, 53, 54페이지까지 해서 34조 4항까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항에 이제 우리가 1호, 2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21호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1호부터 5호 그 다음에 6호부터 13호 그 다음에 15호부터 19호 20호부터 21호가 있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죠? 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부등록 사유를 다 아셔야지 이게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아야지 상표 등록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데 무조건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1호부터 21호까지 다 똑같이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6호부터 13호, 20, 21호 이렇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언급을 안 했는데 우리가 8호, 10호, 14호는 이렇게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는 특유 규정입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시게 돼요. 상표법이 좀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이런 독특한 상표들이 있어요. 단체 표장, 증명 표장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쉽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상표를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 2, 3, 4항이 있죠. 거기 2항 쭉 넘어가면 53페이지에 드디어 2항이 나오죠. 그 옆에다가 이거는 판단 시점에 대한 규정입니다. 판단 시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33조에서 우리 등록 요건을 판단할 땐 두 개가 있습니다. 출원시냐
아니면 등록 여부 결정 시냐라고 해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다 등록 여부 결정 시예요. 그러면 출원 시인 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네요. 주의해야겠네요. 출원 시인 거. 출원 시인 게 딱 5개예요. 그래서 53페이지에 보시면 2항에 거기 셋째 줄 다만 거기 표시해 두시고요. 11, 13, 14, 20, 21호는 그렇죠? 그 5개죠. 거기 출원할 때 줄치시고 색채 이렇게 딱 채색을 하시면 자 얘만 출원시예요. 우리 상표법에서는 다른 건 다 등록여부 결정시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출원시일 때를 잘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 딱 틀리시면 큰일 나요. 이거는 딱 11, 13, 14, 20, 21호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출원시다 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34조 3항은 거기 사망으로 돼 있는데 뭐 이상한 말이 막 돼 있죠. 그거는 이제 뭐 다음 4일차에서 해드리는데 이거는 상표권 소멸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해서 가로치시고 취소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조 사항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이렇게만 표시를 해주세요. 우선은 큰 틀만 잡고 보시면 돼요. 34조는 사항 붙어 있는데 1항은 열받게 1호부터 21호까지 있는데 21개. 와, 5개도 아니고 21호.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2000년대 중반에 그때 16호 뭐 이랬어요. 계속 늘어났어요. 개정이 되고 뭐 추가되고 뭐 이러면서요. 그래서 뭐 1호부터 21호가 있지만 시험에 잘 나오거나 또 그다음에 핵심 뭐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자세하게 그다음에 외울 게 좀 많은 부분, 판례가 많은 부분 여기입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기본 강의 때도 강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강약을 조절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처음부터 계속 100km로 달릴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노래를 부르거나 일을 하거나 연애를 할 때는 항상 100km로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살 갔다가 세게도 갔다가 클라이막스 중요한 부분에 아주 또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이래야지 나중에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당연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도를 항상 알고서 하셔야 돼요. 그 부분들은. 자, 34조의 구성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조를 할 때 34조를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34조를 공부하기 전에 하나 체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34조 1항이 1호부터 21호까지 있죠. 그러면 이제 우선 33조 1항 우리가 1호부터 이건 33조는 7호까지 있었는데 자타식별력은 자타식별력 타인의 상표와 구별될 수 있느냐 이걸로 부르는 건데 이게 독점할 수 있느냐 이런 논점이라고 했죠. 근데 얘네들은 이런 식별력 판단은 어떤 다른 거랑 비교를 하는 게 없어요.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어져 있는 상표와 상품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34조 1항 각호들은 자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요. 이제 1항 1호부터 21호를 쭉 이제 하게 되면 이해를 하세요. 근데 그 전에 우선은 그냥 비교 대상이 있어서 비교 대상과 동일하냐 유사하냐 이런 거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냥 동일 유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상품도 동일 유사하냐 요것도 있고 상표도 동일 유사하냐 요거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걸 전제로 해서 34조 1항 각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뭘 해야 되냐 상표와 상품의 동일 유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상표 길이가 유사하므로 이건 침해다. 유사하지 않으면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똑같으면 그걸 동일이라고 하는데 동일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동일하니까. 근데 유사 그러면 도대체 동일한 건 아니지만 유사라는 거는 우리가 혼동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상표법상 혼동, 즉 이게 침해가 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혼동이 서로 누구 건지 모르겠다.
그걸 혼동이라고 하는데 그 혼동까지가 도대체 유사라고 할 때 어디까지인지 이게 참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판례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항상 나오는 판례의 대부분이 유사 판단에 대한 판례가 나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게 유사 판단은 판례에만 맡겨져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이 막 너무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기가 좀 힘들고 이 부분은 딱 정해져 있는 파트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내용이 좀 있기는 해요. 많아요. 하지만 유사 판단이 어렵게 나오진 않고 좀 암기할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지 요 동일 유사를 하나의 무슨 우리 수학으로 치면은 뭐 근해 공식처럼 딱 정리가 돼 있어야지 34조 1항이라든지 침해 이럴 때 동일 유사를 가장 기본적으로 요건으로 해요. 동일 유사를 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34조나 35조 요걸 하기 전에 뭘 하냐면 동일 유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33조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어져 있는 상표와 상품만 보고 이거는 식별력이 있다 없다 이건 보통 명칭이니까 이거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 그게 자타 식별력. 그러나 이제 34조는 부등록 사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상표를 등록받으려고 하는데 타인의 다른 사람이 내 거랑 유사한 걸 벌써 누가 등록해놨어요. 그럼 등록하면 안 되겠죠. 혼동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 거 할 때 항상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는데 그 범위가 보통 동일이나 유사예요. 근데 무조건 동일 유사는 아닌데 대부분 동일 유사. 어떤 건 동일 범위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동일 유사입니다. 그럼 동일 유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걸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걸 34조 들어가기 전에 상품의 동일 유사, 상표의 동일 유사 요거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등록 요건 5단계 중에 34조를 들어갈 건데 그 전에 등록 요건을 판단하기 전에 동일 유사를 해야겠구나. 게다가 또 동일 유사에 요 자타 식별력이라는 게 나와요. 동일 유사를 할 때 자타 식별력이 있냐 없냐를 알고 있어야지 동일 유사 판단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도 여러분 순서대로 쭉을 하시게 되고 나중에 복습을 하시거나 뭐 몇 번씩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다 이제 하나의 머릿속에 들어오죠. 하지만 처음엔 순서대로 해야지 그게 제대로 이해가 되고 정리가 돼요. 예, 동일 유사가 왜 나오는지. 게다가 동일 유사엔 자타 식별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일 유사 그 부분으로 가도록 할게요.